네, 저는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에서 교수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감염병의 유행 예측이라든지 백신의 효과와 이상 반응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의료방역분과의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질병관리청과 함께 다양한 전문 영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근거 기반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회복을 시작한 다른 나라들과 우리나라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상회복이 완료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덴마크나 영국, 그런 유럽 국가들을 봤을 때에는 이때까지 치러왔던 피해가 매우 컸거든요. 피해를 먼저 치러왔기 때문에 감염을 통해서 면역을 획득하신 분들의 비율도 매우 높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020년과 2021년에 우수한 방역 성과를 거둬왔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감염을 통해서 면역을 획득하신 분들의 비율이 매우 적었었고요. 그렇다면 다른 나라보다 단계적 일상회복 단계에 들어갔을 때에는 조금 더 세심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방역의료분과에서는 어떤 단계로 방역 완화를 진행을 할 것인지,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떤 요소들부터 먼저 해제해 볼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속도 조절에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서 어떤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방역 완화로 이해하시기가 쉬운데요. 하지만 방역 완화로 받아들여진다기보다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조치들만 완화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수많은 조치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조치가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에 적용되었다가 한 번에 완화되거나 강화되는 등의 조치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었거든요. 그 말은 개별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하나하나의 효과를 평가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완화하게 될 경우에는 유행이 급격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한 가지씩의 조치를 완화를 하면서 그 영향을 평가하는 전략을 가져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 일상회복은 세 가지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영업시설에 대한 제한을 완화를 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줄이는 전략을 가져가고요. 두 번째로는 대규모 모임을 허용을 하면서 대규모 모임을 통한 감염 전파가 어느 정도 일어나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마지막 단계까지 가게 되면 사회적 거리두기의 마지막 요소인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해제를 하는 그런 세 단계의 과정으로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단계와 단계 사이에서는 한 가지의 조치가 완화가 되었을 때 어느 정도로 확진자가 증가하게 될지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는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6주 정도의 기간을 두고 관찰을 거친 다음에 확진자나 중환자가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짜고 있고요. 방역 패스라고 하는 조치를 통해서 방역상의 위험을 제거한 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게 되면 아무래도 안전한 단계적 일상회복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확진자나 중환자가 너무 급격하게 증가해서 우리 사회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늘어나게 된다면 일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방역 패스의 적용 대상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런 피해가 예상이 되는데 왜 단계적 일상회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십니다. 처음 코로나19가 등장했을 때에는 생각보다 전파 능력이 매우 높고 치명률이 높은 감염병이라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놔둘 경우에는 우리가 치러야 될 피해가 너무나 클 것으로 예상을 했었고요. 방역상의 피해, 확진자나 사망자와 같은 피해를 경제적인 피해로 바꿔서 막아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을 통해서 피해 전체의 크기를 본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등장하게 되었고요. 앞으로 우리가 치러야 될 피해를 최대한 지혜롭게 잘 분산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었던 우리 사회의 취약한 계층들이 있거든요.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있어서는 경제적인 회복을 도와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저는 우리의 어린아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아 청소년들이 코로나19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교육 결손도 있었고요.
그리고 마스크를 착용을 하면서 교육상에 있어서 많은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통한 단계적 일상회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사회의 많은 구성원들이 과거로 돌아가면서 그래도 안정과 회복을 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와 당국에서는 접종을 권고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 접종을 권고해 드릴 때에는 철저하게 개인의 관점에서도 접종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피해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이 되면 소아청소년에게 감염이 훨씬 더 몰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소아청소년은 백신 접종률이 낮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거의 전체 확진자 중에 40%가 소아청소년에게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접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의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높은 연령대부터 접종을 확대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접종이 진행이 되었고 그 접종 결과는 특별한 중증 이상 반응이라든지 아니면 이상 반응으로 인한 피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접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피해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연령대를 고등학생, 중학생 이런 식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안심할 수 있는 접종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아청소년에 있어서도 중증화의 가능성과 사망률이 매우 낮은 것은 맞습니다만 그 확률이 0%인 것은 아닙니다. 장기적인 후유증이라든지 다른 합병증을 일으킬 가능성에 대해서도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으로 인한 낮은 이상 반응의 가능성과 이런 접종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비교했을 때에도 개인의 관점에서도 접종의 이익이 훨씬 더 크다라고 결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근거로 접종을 하시는 것을 권고를 드리는 것이죠. 코로나19는 이제 인류 사회에서 사라지는 일은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영원히 인류와 함께 공존하게 될 것이고요. 공존하게 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의 피해를 지불하면서 공존할 수 있을 것인가가 지금 우리가 치러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사회 전체의 면역 수준을 높인다라면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크지 않을 수도 있고요. 피해를 최대한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넓게 분산해서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계적 일상회복이 한 달이나 두 달 만에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앞으로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3년이 걸릴 수도 있는데 그런 긴 과정을 국민들과 함께 어떻게 잘 동반해서 이겨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전략을 제시하고 국민들에게 예측 가능한 미래를 보여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와 당국의 역할이 더 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2년 동안 잘 버텨주신 국민을 위해서라도 조금 더 안전한 일상회복 계획을 마련을 해서 잘 추진하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